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 1차 시험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다 붙으신 걸 보면. 자, 세법화 이제 볼게요. 오리엔테이션인데 여러분들이 시험을 회계학 1부 보시고 회계학 2부 보시고 그리고 세법학 1부, 세법학 2부. 그래서 2차 시험은 총 400점 이렇게 돼 있어요. 400점 만점. 그래서 꽈락은 잘 아시는 것처럼 40점이에요. 꽈락은 40점. 그래서 요거 100점씩, 각 100점씩이에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점수가 제일 높은 과목은 회계학 일부가 점수가 제일 높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다른 걸 다 떠나서 정상적인 사람은 회계학 일부가 제일 높은 거예요. 그래서 재무회계 60점, 원가회계 40점이죠. 그래서 이게 점수가 다 좋은 이유는 어렵지 않아요. 회계사 시험보다는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문제 뭐 하시지 마시고, 그건 뭐 내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 점수를 잘 받으시고, 요 세 개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다 세법이죠. 그렇죠? 해마다 좀 달라요. 얘가 어려워서 꽈락이 되게 많이 나는 해도 있고, 얘가 어려워서 되게 꽈락이 많은 해가 있고, 얘가 어려워서 꽈락이 많은 해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요게 조금 많이 어려워요. 세법학 일부가 요즘은 좀 제일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얘는 뭐 어렵게 나오면은 잘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동차하시는 분들이라면 요게 일단은 많이 힘들어요. 요게. 왜냐면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이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고, 포기를 가장 빨리 하는 이유가 얘 때문에 우선. 이게 해보니까 이게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좀 내용이 많아서 힘들 수가 있는데 계속 열심히 하시면 돼요. 다. 얘는 이제 왜 어렵냐면 how를 잘 모르겠다는 거. how를. 이제 how라는 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막막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논술이거든요. 논술. 논술이라는 얘기는 자기가 이제 글을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글이라는 걸 써본 적이 없거든요. 글이라는 걸 최근 몇 년 동안 써본 적이 없죠. 누군가를 내 글로 설득을 시켜본다는 일은 있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렇죠? 카톡 문자 이외에는 어떤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힘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답안지를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 고민이 제일 많아요. 근데 이제 답안지 쓰는 방식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가 이제 왁구 비슷한 걸 만들어 놓고 나는 무조건 뭐 이렇게 쓰겠다. 라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학원들이 대부분 이제 요 방식을 많이 채택을 하는데 저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는 한 문제가 50점이에요. 물음 하나가. 근데 세무사 시험은 5점부터 한 15점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을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보셔야 되는 게 기출문제, 기출문제. 1차든 2차든 기출문제를 그러니까 쪼가리로 놓지 마시고 전체를 놓고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되게 많이 하는 게 중요하대요. 물음을 보고. 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일단은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세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도대체는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용을 잘 알면 돼요,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말을 풀죠. 뭘 알아야 썰을 풀고, 야, 저기, 얘기를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는 게 없으면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럼 아는 건 어디서 나오냐, 아는 거는 암기에서 나오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최근 세법학 문제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단순하지가 않아요. 뭐 암기해서 뭐 써라 이런 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최근 문제를 보면 옛날 문제는 그랬어요. 옛날 문제는 이런 거예요. 부가가치세법이 35점인데 간이가세 제도에 대해서 서술하셔 35점. 옛날 문제 한 10년 전 이성 문제. 그러니까 뭐가 목차를 만들어 놓고 막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이 느껴요. 그 전통인지 모르겠지만 그 전통이 아직까지도 되게 많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학원에서 공부할 때 목차 잡고 막 외우고 그러거든요. 다 쓰레기 같은 짓이다. 제가 보기엔 아무 의미 없다.
그래서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옛날식이야, 옛날식. 요즘 문제, 기출 문제를 보면 그렇게 외워서는 풀 수 있는 게 nothing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주제를 해석하고 그걸 적용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능력은 어떤 사람은 되게 좋아요. 어떤 사람 많이 외우지 않아도 되니까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걸 내가 어떻게 하냐, 나의 능력에 이건 붙인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강의하면 오히려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오히려 쉬워요. 오히려 외울 거 없이 디테일한 거 필요 없이 아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고 항상 이런 생각을 하면 돼. 우리가 글이라는 건 탑다운 방식으로 쓴다. 가장 큰 걸 쓰고 밑에 세부적인 내용을 쓰면 돼요. 원칙과 예외가 있으면 원칙을 먼저 쓰고 그 다음 예외를 잘 쓰시면 돼요. 항상. 근데 세법은 예외가 있죠. 그리고 또 예외가 있고 또 예외가 있고 그렇잖아요. 세법학에서는 다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두 번째는 조문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해요. 조문의 생김새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은 법과 시행령을 잘 구분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는 법과 시행령을 구분해서 냅니다. 문제를 나중에 기출문제를 보세요. 시행령이라고 딱 줄 때가 있고 법이라고 줄 때가 있고 물음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출문제를 책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책을 보시던지 아니면 자기가 물음을 가지고 보시면 돼요. 답은 그냥 제가 생각하는 대로 힘을 빼고 답을 써놨는데 그걸 많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how는 이제 얼추 얘기한 거예요. 암기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다. 조금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된다. 생각. 우리 책에 법 조문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문을 같이 보고 좀 생각을 하는 연습을 필요로 해요. 여러분 1차에서 배운 거하고 좀 많이 달라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세법학 1부하고 2부 이렇게 100점씩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점수 배점이 이래요. 국세기본법 20점, 소득세법, 법인세법 30점, 상속증여세법 아직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여기 20점. 부가가치세법 35점, 개별소비세법 20점, 지방세법 20점, 조세특례 제한법 25점이에요. 우리 수업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7개 세목을 할 거예요. 요거는요. 동영상이 있어요. 여러분 동영상 제가 올 4월 5월쯤에 찍어 놓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아마 올려가 있을 테니까 그걸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면 돼요. 원래 세법은 되게 심오해요. 되게. 왜냐면 경제적 현상의 끝판에 있기 때문에 세금을 어떻게 내는지 되게 심오한데 얘도 원래는 심오한데 그냥 좀 암기가 많아요. 이건 암기가.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통일된 이론 이런 거 없어요. 그때그때 나온 거예요. 누더기처럼 그때그때 나온 거기 때문에 많이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출퇴근 하시거나 학원 왔다 갔다 하실 때 자주 보시는 게 최고예요. 자주 보시고. 또 하나는 조세특례 제한법 배우면 막 숫자도 많이 나오고 몇 년, 몇 퍼센트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기출문제 특강할 때도 많이 드는데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25점 중에 1, 2점이야. 몰라도 돼요. 몰라도 이론의 이 제도의 취지, 의, 기본적인 요건들 요거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게 뭐 3년 거치, 4년 분할입금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야 이거는 3이냐 4냐 막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고 스터디하고 그러시는데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필요한 내용만 하시면 돼요. 일단은 그거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 세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를 먼저 말씀드리면 얘가 제일 중요해요. 얘가. 왜냐하면 20점밖에 없는데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국세기본법의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뿌려져서 나와요. 여기. 뿌려져서 생김새는 법인세법처럼 생겼지만 국세기본법을 물어보거나 생김새는 소득세법처럼 생겼지만 국세기본법을 물어보거나 그래서 얘가 실질은 50점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도 나와. 예를 들어서 작년 시험에서는 이 지방세법에서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 나왔었던 거고 이해하시겠죠? 실질과세 뭐 이런 얘기 들어봤자니 신의성실 다 이런 쪽에서 나옵니다. 다. 그러니까 국세기본법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셔야지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세무사 되셔서 뭐 기자 이제 업무를 할 거 아니에요, 업무를.
근데 돈 많이 버는 사람 국기법 조문을 제일 많이 보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돈을 많이 벌 아니 많이 벌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기장하고 뭐 이렇게 실력보다는 매력으로 인생을 승부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분들은 국기법 조문을 아예 보지도 않아요. 거의. 그렇지만 우리 시험에선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 생각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이 공부해 본 걸 한번 보죠. 요거 했었죠, 요거. 요것도 했었죠? 요것도 했었죠. 그리고 요것도 했었죠. 그렇죠? 이 중에서 격차가 가장 적은 과목은 1차 시험이랑 격차가 가장 적은 과목은 부가가치세법이에요. 일단 부가가치세법. 의외로 쉽게 내면 또 쉽고 어렵게 내면 또 어려워요. 실제. 근데 저하고 이제 기본반부터 대부분 하신 분들이니까 분들은 조금 쉬울 수 있고요. 조금 처음에 이렇게 안 하시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다음 격차가 얘들이 조금 적어요. 얘는 격차가 커요. 여러분들이 1차 시험에선 앞글자 따서 외우고 뭐 그렇게 하셨던 분들 많잖아요. 그렇게는 되지도 않아요. 여기는. 그래서 많은 개념들이 있다. 이제 문제는 얘죠. 얘. 처음 배우는 세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상속증여세법 나는 배워본 적이 없다. 그렇잖아요? 개별소비세, 지방세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건 상속증여세법이에요. 일단. 근데 재미도 제일 있어요.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거 뭐 이혼 이런 거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뭐 불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불륜 이렇게 배우다 지겨우니까 폐륜도 배우고 다양하게 배웁니다. 이쪽에서. 그래서 사실은 좀 재밌는데 어려워요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누진세율이라는 이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이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진세가 뭔지의 개념, 수리적인 개념이 좀 딸리면 이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뭐 공제라든가 이런 여러 부분들을.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래 있다가 얘기하겠지만 상속증여세법은 기본서 있잖아요. 기본서. 그러니까 세법 개론서 있죠. 그걸 가지고 한 3번 정도 특강을 하고 할 거예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2번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얘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요거는 좀 암기가 많습니다. 암기가. 근데 작년 시험을 보면 유예생이 있고 동차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동차생 중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을 전자로 했을 때 점수가 외워야 되는 건데도 유예생보다 동차생들이 점수가 일반적으로 높았어요. 제 경험상. 왜 그러냐? 진짜야 이건. 왜 그러냐? 자, 원칙과 예외가 있잖아요. 예외. 유예생들은 예외 또 예외를 기억하고 또 예외를 기억한단 말이에요. 동차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여기까지만 했죠. 점수가 훨씬 더 좋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디테일한 거 몰라도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추구하는 거는 여기서 스트레스 받지 말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필요한 거 내가 암기할 건데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작년부터 좀 바꿔서 암기할 거 암기 요것만 해라 라고 알려드릴 테니까 그것만 암기하시면 돼. 암기할 건. 선생님 암기는 토시 하나 안 빼고 똑같이 외워야 되냐 그런 쓸데기 없는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도 못 외워. 그걸 어떻게 외워? 토시 하나 안 빼고 우리가 무슨 기계도 아니고 대충 외우시면 돼. 대충. 얘는 조금 난이도가 있긴 한데 상징세보다는 쉬워요. 상징세보다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엔 제가 수업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얘네들 되게 빨리 했어요. 맨 처음에 상징세부터 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흥미를 잃게 되더라. 흥미를. 뭐 아는 것도 없는데 이 양반 왜 이러냐 이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올해는 4개월 이상 남았잖아요. 그래서 4개월 이상 남았기 때문에 순서를 이들을 뒤로 오히려 하겠습니다. 그 정도를 우선 기억하시면 되고 두 번째 우리 순서는 그래서 이렇게 할 거예요. 소득세법부터 할 거예요. 소득세 그리고 법인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국세기본법으로 하고 법소부 요거는 조금 익숙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세무회계도 공부하셔야 되니까 같이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상속증여세법은 세법 개론을 우리가 먼저 하고 할 거예요. 하고 그다음 개별소비세, 지방세 이렇게 해도 되고 수업이 일주일에 4번 정도씩 계속 있어요. 그래서 세법이 좀 빨리 끝나거든요. 그래서 지겹도록 보실 테니까 제 입장에서 설명을 드렸네요. 어쨌든 총 30회 정도 하니까
그래도 앞단에서 끝나고 계속 반복하실 시간이 있으니까 세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순서를 하겠습니다. 해마다 좀씩 다른데. 자, 그러면 우리 세법학이 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배점별로 생각을 해볼게요. 원래 부가가치세법이 상당히 어려운 세목입니다. 원래는 굉장히 어려운 세목입니다. 회계학하고 많이 달라요. 실제 실무에 가보면 회계사나 세무사나 이런 분들보다 우리 공무원 출신들이 좀 더 잘하는 분야가 부가가치세예요. 현실에선. 왜냐하면 여러분이 회계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부가가치세를 생각하면 전혀 안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법률 행위와 거래 구조 이걸 가지고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세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져요. 이쪽에서는 약간. 그럼 어쨌든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어디에 세금을 걷는 거냐면 소비에 세금을 걷는 거예요. 소비. 다른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마일리지 있죠. 마일리지. 자기정리 마일리지인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죠. 되게 단순한 거예요. 고객한테 100원짜리인데 마일리지 써가지고 80원 받았죠. 그러면 담세력이라는 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소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받는 사람 위주로 생각하면 프로가 아니야. 소비세는 무조건 주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야. 돈 주는 인간은 80 줬어요. 여기에 담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세는 8인 거예요. 내가 내는 거예요. 내가. 다만 사업자가 징수하는 것 뿐이니까. 소비에 대한 세금이에요. 소비. 그리고 얘도 소비에 대한 세금이에요. 소비. 우리가 담세력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담세력이라는 게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소득, 소비, 재산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이 두 개가 소득에 있는 거예요. 소득. 담세력에 기반이 되는 게 소득이란 말이에요. 소비와 소득, 여기가 재산인 거예요. 재산. 재산에 대해서 내는 거고 요 놈도 재산과 소득 약간 중간에 있는데 재산에 대해서 내는 겁니다. 완전히 뭐 자러 금 긋듯이 그럴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 세법에서는 담세력을 기준으로 일단 세법학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고 탑에 있는 단어들은 자기가 자주 쓰는 게 중요합니다. 세법학에서 시험지 내가 1부, 2부를 쓰고 오는데 담세력이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안 썼다. 집에 가셔야 되는 거야. 이건 아주 중요한 단어인 거야. 담세력. 이해하시겠어요?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세금의 본질은 삥이에요. 삥. 그냥 삥 뜯는 거야. 국가가 야 우리 다 같이 사는데 살림살이 부족하니까 돈이 필요한데 돈 내. 왜? 담세력이 있으니까요. 왜는 사실 없어. 그냥 뜯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억울해하니까 네가 돈 많이 버니까. 네 재산이 많으니까 너 소비도 잘하네. 이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세 가지에서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담세력을 기준으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세금을 걷는 거고 우리는 이것들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국세기본법 뭐냐? 세법의 법리인 거예요. 이 과정에서 뜯긴 뜯는데 그렇잖아요. 삥을 뜯긴 뜯는데 얘가 억울하다는 거죠. 왜? 이게 봉건사회하고는 다른지 알아요. 옛날에는 삥 뜯을 때 왕이 그냥 너 내 이러면 끝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시민사회가 되면서 같이 법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 법을 통해서 과세하는데 법이 이상하다 이거지. 내가 보기에 이 법의 해석이 이렇지 않다. 그러니까 세법의 해석의 기본적인 근간을 배우는 게 저기 국세기본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갈 길은 요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수업 순서 아까 설명드렸고 여기 첫 번째 우리가 갈 길이에요. 무의미한 암기는 여러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특히 동차는 어차피 한번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크게 욕심내지 마시고 자, 필수 암기라고 하는 거죠. 암기.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그리고 글을 좀 써보셔야 돼. 글을 써본다는 건 기출문제를 첫 번째 좀 보세요. 보시고 제가 강의해 놓은 것도 있으니까 그걸 지금은 듣지 마세요. 지금 들어봐야 서로 마음만 상해요. 마음만. 그래서 강의를 전체 다 듣고 하시는 게 좋고 두 번째는 기출문제집을 대신에 사던 아니면 출력을 나는 개인적으로 출력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쭉 해서 최근 5년 정도 6년 정도만 보시면 돼. 그 전 문제들은 그닥이야. 그닥이고 요걸 보면서 물음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해.
물음을 보고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게 중요해요. 아, 나라면 이렇게 쓰겠다. 나라면 이렇게 쓰겠다. 혼자 스스로 연습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차라도 써보긴 써봐야 돼요. 안 써보면 안 돼. 세법학은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쓰는 게. 이해하시겠죠? 목차를 외울 필요는 없다. 내 생각에. 내가 뭐라도 쓰면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거 보셔도 책 보고 쓰시는 건 의미가 없어. 내 생각에. 잘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책 보고 난 써보겠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쓰는 거야. 그냥. 개발세발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다 보면 인간에겐 무수한 자기 정화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바뀌어. 그러니까 조금씩 바뀌는 모습을 알 수 있고 그 과정이 동차생과 유예생의 유일한 차이입니다. 결국은. 유예생은 그걸 많이 해봐서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조금 응용이 되는 거고 동차생은 조금 덜 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큰 걱정하지 마세요. 작년에 우리 동차했을 때 학생들이 세법학 원이 작년에 과락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제 단언컨대 우리 수업 들었던 학생 과락 거의 없습니다. 거의 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는 게 많지 않다는 게 또 장점이에요. 원칙과 예외에 있어서 예외를 몰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시게 하면 된다라는 거고 우리 수업에서는 동차생은 일단 법조문 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조문을 이해하셔야 돼요.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책에 대본에 있으니까 이해하셔야 되고 나중에 기출문제 보면 기가 막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교수님의 레벨이 얼마나 높은지를 여러분은 알게 돼요. 세법학 문제를 보면 물음의 내용이 예를 들어서 조세특례 제한법이면요. 법조문 제목만 가지고 항상 내고 여기에 있는 것들도요. 여러분은 물음이 어디까지를 써야 되는지 되게 모르는데 법조문의 제목을 가지고 항상 냅니다. 그래서 모든 조문의 제목이 있고 거기 안에 바운드리가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아시면 되는 거고 시행규칙은 나올 때가 진짜 거의 없어요.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시행규칙이 손익귀속시기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알면 돼요. 나머지 다 필요 없어. 법과 시행령 중에서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법이 80%고 시행령이 10%가 될까 말까 합니다. 실제. 나머지 조세법 일반 이론이고. 그래서 시행령에 집중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세무회계는 시행령에 있는 걸 내는 거고 세법학은 법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법만. 여러분 법전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법전. 이 생각을 너무 안 하니까 시험이 힘든 거야. 법전이라는 게 있으면 이 내용은 알잖아. 국회가 법을 정하고 그걸 위임을 대통령한테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장관에게 시행규칙을 위임을 하는데 좋은 법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국민이 시행령 안 보고 법만 보고도 예측 가능한 거야. 내가 세금을 낼지 말지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알 수 있는 법. 그게 정상적이고 좋은 법이 되는 거야. 지금 신문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욕이 많이 나오잖아. 왜? 법조문만 봐서 알 수가 없어. 시행령 봐도 몰라. 세포자가 있듯이 양포자가 있어. 양도소득세 포기한 세무사가 엄청 많단 말이야. 안 해. 나도 안 해. 나도 주택은 안 해. 그거는 너무 예외가 많기 때문에 하고 싶지도 않아. 돈도 안 되는 거. 그걸 왜 하냐.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어쨌든 인풋 대비 아웃풋이 안 나와. 어쨌든 간에 조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게 여러분들 늦지만 가장 빠른 일이다. 늦은 것처럼 보이지만 자 그리고 기출문제를 여러분 많이 보세요. 최근에 어떻게 트렌드가 나오는지를 많이 보시고 물음을 읽고 답하라.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기의 왁구가 있어. 그래서 최악의 왁구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를 보고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사실관계 정리. 그 다음에 관련 법령이라고 씁니다. 이게 보통 목자를 쓰더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잘 몰라. 관련 판례. 그리고 마지막에 뭐 자기 나름대로의 결어. 얘가 가장 학생들이 많이 쓰는 답안지 형태이거든요. 이렇게 배우면 굉장히 쉬워 보여. 문제 있을 거 아니야, 문제? 그리고 사실관계 문제 내가 정리하고, 그 다음 관련 법령. 잘 모르겠지만 대충 이게 뭘 물어보는지는 알 것 같으니까 아는 대로 쓰고, 앞글자 따서, 그 다음에 판례 내가 외운 거 그냥 이거랑 관련 있는지도 필요 없어 쓰고, 결어 쓰자, 결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교수님이 물어본 데 대답한 게 아니라 내 갈 길을 간 거야. 내 갈 길을.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써온 거야. 이거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채점평이라는 게 있어. 올해부터는 안 내준다고 하는데 채점평을 보면 가장 많은 단어가 뭔지 알아요? 가장 많은 단어 채점평에 1번 단어 암기. 채점평에. 왜? 암기하지 마라. 이 얘기가 제일 많습니다. 그 앞에 형용사 같은 게 하나 붙어요. 부사, 단순. 이 말이 붙어서 단순 암기하는 학생이 너무 많다. 짜증난다. 두 번째, 답안이 일률적이다. 일률적이다.
그리고 더 많이 하는 게 물음이라는 단어가 최첨평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물음을 보고 대답해라. 물음을. 물어본 거 대답해라. 물어본 거. 그게 씨발 그렇게 어려워? 물어본 거 대답하라는 게 그렇게 어려워?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이거는 진짜 아니야. 왜 물어본 거에 대답하지 않느냐? 물음을 안 읽어. 물음을. 물음을 정말 열심히 읽어야 돼. 9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물음이 14개 정도 나온다고. 10개에서 보통 14개, 15개 나와. 물음이라는 게. 그 물음 하나하나당 1분씩 써도 안 아까워. 16장이 있는데 16장 다 쓰지 않아도 돼요. 유해생 정도면 보통 14장 정도 쓰거든. 그 정도가 사실 알맞아. 그렇지만 띄어쓰기 겁나 많이 해. 걱정하지 마. 엄청 많이 해. 띄어쓰기 안 하면 안 돼. 잘 보여야 돼. 자기가 어필하는 거야. 제목 야마 잘 붙이고 이렇게 딱딱딱 붙이면 돼. 근데 이런 건 제목이 아니야. 이런 거는 내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여기에서. 이해하시겠어요? 모든 문제는 쟁점이 있고 핵심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거 대답하는 게 아니라 물어본 걸 충실하게 대답하면 50점은 무조건 맞아요. 여러분 지식이 아주 뛰어나지 않더라도 물어본 것만 대답해도 50점 맞아요. 원래 여러분 물어본 것만 대답해도 꽈락이 나와야 되는데 다들 졸라 못해. 정말 못해. 너무 못하기 때문에 갑자기 자신감이 생기죠. 너무 못해. 걱정하지 마. 다들 정말 못해. 저기 바닥에 있어. 지금 커피빈 내려가 있어. 그냥 아무도 못해. 아무도. 걱정하지 마.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못하더라. 정말. 그래서 이것만 잘하시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물음을 읽고 답하라. 그죠? 좋은 물음을 많이 보셔야 돼. 내가 세법학 문제 낼 때, 모의고사 낼 때 몇 시간씩 걸려요. 한 문제 내는데 3시간, 4시간 걸려. 왜 이렇게 많이 걸리냐 사람들이 의아해할 수 있는데 물음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는지 몰라. 요 단어를 넣을까 말까, 요 단어를 넣을까 말까. 그게 나름 제한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음을 잘 보시라. 잘 기억을 하시고. 자, 판례라는 거 여러분이 공부를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판례라는 걸. 자, 판례가 시험에 나와요. 판례가 사실관계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잘 변형하지 않습니다. 변형하는 문제도 있긴 한데 사실관계 똑같이 나오는데 판례 결론만 알고 답을 하면 꽈락은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점수, 아주 높은 점수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수님들은 판례 쟁점에서 무슨 단어가 문제된 거고 무슨 법리가 문제가 된 건지를 물어봐요. 그래서 아주 어려워요. 실제. 그렇지만 여러분 수준에서는 판례가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결론 정도만 아시면 일단 꽈락 넘기고 50점대는 맞을 수 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중요 판례는 제가 이제 설명을 하니까. 자, 2부는 조금 암기를 하셔야 돼. 2부. 그래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지방세,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특히 조특법.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하나만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교수님들이 물음을 낼 때 이렇게 내거든요. 이 세 가지의 차이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했을 때가 있고 이렇게 했을 때가 있고 이것도 모르더라고. 이것도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세 가지. 물음을 보시면 기출문제를 기술하시오, 설명하시오, 논하시오 다 다른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다른 겁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건 설명하시오고요. 그리고 논하시오도 조금 있고 기술하시오가 가장 적습니다. 셋의 차이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술이나 서술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대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조문의 내용을 그대로 써라. 너의 생각은 거의 필요 없다. 기초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문제 하나에 있으면 맨 앞에 물음 1번에 많이 있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보면. 설명하시오는 보면 이 사안을 법조문에 적용해서 판례 결론과 동일하게 이해하셨어요? 아니 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이고 마지막 논하시오는 제발 네 생각을 한번 얘기해 바랍니다. 너의 생각, what you say? 너의 생각을 얘기해 보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너의 생각. 이해하셨어요? 논하시오. 논하시오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논하시오는 대부분 조세법 이론에 나옵니다. 실질 과세 이런 얘기 들어봤죠? 소급 과세 금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자체 쟁점이 있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야. A로 볼 수도 있고 B로도 볼 수 있는 거야. 여기에는 A도 답도 될 수 있고 B도 답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왜 A인지가 중요한 거죠. 왜 B인지가 중요한 거죠. 그걸 쓰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세법학의 첫 번째 여러분이 기출문제 보실 때 기억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물음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출력해서 보시던지 아니면 뭐 책을 사서 보시던지 상관없어요. 이게 다 다르구나. 다 기가 막히게 다르구나. 라는 걸 알 거예요. 자, 배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30점짜리다 그러면 물음별로 이렇게 문항별로 점수가 있어요. 문항별로.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그 시험 보고 나면은 작년은 어떻게 줬냐면 소득세 몇 점, 국세기본법 몇 점 이렇게 줬어요. 점수를. 너 몇 점 맞았다. 문항별로 주진 않았고.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얘가 5점, 5점, 10점, 물음이 뭐 4개라면 10점 이렇게 있잖아요. 교수님들 채점할 때 내가 생각하기엔 그냥 추정입니다. 이렇게 배점은 돼 있지만 그냥 전체 다 읽고 20점 이렇게 주는 사람도 있고 하나 주는 사람도 있어요. 대충 200점이라는 거 대충. 이해하시겠어요? 원래는 문항별로 배점의 양이 자기가 쓰는 글의 양이 비슷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 문제 안에서만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문제 2번이야 이게. 예를 들어 문제 2번이면 요 배점의 양에 맞춰 쓰시는 게 맞아. 그런데 문제 3번도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 3번은 더 짧을 수가 있어.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함께 하고 있는 거 맞죠? 비례식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는 비례. 즉 얘가 3장짜리인데 다른 30점짜리는 2장짜리일 수도 있다고. 교수님마다 약간 다르다고. 그거는 사람이 절대적 공식은 없어. 그렇지만 그 안에서 배점별로는 양은 비슷하다 이거지. 양은 비례해서. 지금 이해하시겠죠? 지금 30점짜리인데 얘가 이렇게 물음이 4개 나왔으면 그거에 비례해서 얘가 뭐 5줄이고 5줄이면 얘는 10줄 뭐 이런 식이라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여기서 똑같은 30점인데 5, 10인데 얘가 3줄 이렇게 가도 된다 이거야. 교수님이 양은 자기 나름대로 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절대적 수치는 없다 이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세법학은 총 7명이 출제한다고. 7명. 많으면 8명. 어떻게 했냐면 한 사람이 하나 채점하는 거야. 한 사람이 자기가 문제 내고 자기가 채점해. 옛날에는 문제 내고 채점한 사람 달랐는데 지금 다 똑같아. 그냥 한 사람이 채점하는 거야. 자기가 내고 자기가. 이해하시겠어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 자기가 내고 자기가 채점해. 국세기본법 낸 사람은 국세기본법만 내는 거야. 세법학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그래. 그래서 한 문제 정도 출제하는 거야. 그러면 몇 명이 시험을 볼지 모르겠지만 5,000명 시험 본다 그러고 하면 5,000장의 답안지를 봐야 되겠죠? 5,000장. 몇 분 걸리냐? 며칠 걸리냐? 일주일이면 끝나는 거야. 일주일. 딱 일주일이면 끝납니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일주일이면 끝나. 그럼 잘 생각해봐. 일주일. 첫날이 있을 거냐? 첫날은 채점은 하지 않아요. 첫날은 채점하지 않고 200장 정도만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200장 보고 이 정도 자기가 가채점을 해봐. 그래서 점수가 몇 점 정도 나와있구나.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자기 머릿속에 세우는 거야. 요런 거 쓰면 요게 몇 점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세워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다시 섞어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다시. 그리고 교수님들끼리 이렇게 하는 거야. 자기 이제 채점 있을 거냐? 방이 있을 거냐? 그냥 상상한다고 생각해.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여기 가운데 테이블 있으면 이 사람이 국기법 채점하면 요거 옆으로 넘기는 거야. 그럼 자기는 소득세 채점하고 있었겠지. 이게 같이 돌아가겠지. 컨베이어 벨트처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끝나는 거야. 이 사람 다 하고 기다리는 것도 아니야. 그냥 쑥쑥쑥 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냥 원래 답안지에다 그냥 채점하는 거야. 거기다 쓰지만 않을 뿐이야. 그냥 컴퓨터에다 입력만 하고 되게 빨리 한다는 거야. 문제는 내가 왜 이 얘기를 굳이 하냐? 빨리 한다는 거야. 빨리. 겁나 빨리. 상상 초월로 빨리 한다는 거야. 하루에 몇 장은 봐야지 6일 만에 끝나는 거야. 일주일이 7일이 아니야. 사실은 5일이야. 5일. 일주일 만에 끝난다는 거 주말은 안 해. 한 4일 만에 본다는 얘기. 하루에 1000장씩은 본다는 거야. 볼 수 있을까? 볼 수 있어. 딱 세팅만 되면 그날 밤부터 첫째 날 밤부터 머릿속에 그 문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할 수 있어. 나도 모의고사 우리 교수님도 채점하면 8문제 있으면 1번만 먼저 채점해. 그게 제일 빠르거든. 2번만 채점해. 머릿속에 그게 계속 있으니까 똑같은 답안지 토할 정도로 많이 봐. 겁나 빨리 겁나.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디테일하게 써봐야 볼 시간도 볼 의지도 볼 능력도 없다는 사실이야.
큰 그림만 잘 그리면 돼. 탑다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너무 디테일하게. 휴먼 에러는 언제나 있어. 휴먼 에러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잘 썼음에도 불구하고 채점 잘 안 될 가능성도 있고 못 썼음에도 불구하고 잘 될 가능성도 있어. 그럼 글씨가 중요하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약간은 영향이 있지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냐? 잘 보이게 쓰면 되는 거죠. 잘 보이게. 제일 중요한 건 키워드 잘 쓰시고 나는 키워드에 보통 이렇게 쓰거든. 예를 들어서 키워드가 개념이란 단어가 키워드다. 그럼 뭐 이렇게 쓰시고 개념 뭐 이렇게. 그렇죠? 이건 전혀 문제가 없어. 이렇게 많이 쓰니까. 그래서 제목을 달다는 게 중요해. 논리적 순서에 따라. 딱 요 놈이 이거 안다라는 느낌이 오게. 이해하셨어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답안지 쓰는 거에 대해서 내가 굳이 이렇게 자꾸 설명을 한 이유가 생각을 해봐. 이건 답안지 채점하기 겁나 어려워. 사실관계, 제목이 사실관계, 관련 법령, 관련 판례, 결어. 뭘 가지고 채점을 해? 내가 보이는 게 없는데. 이해하셨어요? 그럼 여기에 쟁점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한두 줄로 이게 키워드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법에 관련된 제목을 쓰거나 그 자체를 그냥 쓰시면 돼. 그게 훨씬 더 눈에 잘 보여. 이 사람에게 어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금방금방 채점해. 금방금방. 자, 그래서 세법학 일부는 이해하고 판례가 중요하다. 그리고 문제는 생각보다는 조금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하지만 쫄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차피 다 못하는 거 똑같다. 다 못하는 거. 다 엄청 못한다. 그리고 2부는 좀 필수 암기가 있다. 자, 그러면 실제 문제가 어떤 스타일로 나오는지 구경 하나만 해볼게요. 작년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문제 보기 전에 요거 하나만. 문제가 보통 물음당 물음이 한두 개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2개 정도. 어떤 건 3, 4개가 있어. 이게 다양해. 문제의 형태는. 그래서 물음별로 5점 내외로 쭉 나란히 까는 사람이 있고 물음별로 10점, 15점 이렇게 나는 사람이 있어. 어떤 문제가 어렵냐면 이 문제가 훨씬 어려운 거야. 이 문제 체계를 갖춰야 돼. 이거는 체계가 별로 필요 없어. 그렇죠? 그 체계를 물음 안에서 다 나눠준 거야. 요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인생에 어떤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있죠. 네가 어차피 몸 나누는 거 내가 아니까 내가 순서대로 쪼개줄게. 순서대로. 요런 사람들이 있고 요런 분들은 그래도 전문가인데 이런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쪽이 점수가 배점 차이가 커. 무슨 얘기냐면 잘 보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 차이가 크고 여기선 크지가 않아. 여러분이 5점짜리를 겁나 잘 써봐야 4.5점이야. 겁나 잘 써봐야. 겁나 못 써도 대충 써도 3점이야. 큰 차이 없어 여러분들. 많은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세법학 자체가 점수 차이가 크진 않아요. 크진 않아. 그래서 1은 조금 커. 이게 한 15점, 20점 정도 나는 것 같고 2는 그것도 한 15점, 20점인데 대부분 이제 정상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10점 내배야. 분위기가. 근데 2개가 있으니까 20점인 거지. 1, 2가 있으니까 그것뿐이지 세무회계가 점수 차이가 더 커.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회계학은 엄청 커. 회계학은 꽈락도 있고 80점, 90점도 있으니까. 세법학은 많이 그렇지 않아.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한간에 그런 얘기를 해. 39점 맞았는데 원래 무슨 베이스업해서 올려줬다. 그런 거 없습니다. 진짜 이거는 단언컨대 없습니다. 그냥 채점에서 39점이야. 채점에서 39점이지 34점인데 꽈락을 먹이려고 그런 거 없어. 다 같이 내리거나 다 같이 올리는 건 있을 수가 없어. 회계사 시험은 그렇게 하지만 세무사 시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얘 거를 올리면 얘는 세무회계 잘했는데 얘는 세법학만 못했어. 이거는 형평이 안 맞아.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채점해.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채점하기 전에 교수님들이 상의할 뿐이야. 우리 세게 하자. 아니다 좀 약하게 하자. 이걸 처음에 상의하고 할 뿐이지 그런 거 없어. 그냥 점수의 합계가 39점이야. 그럴 수밖에 39점 그렇게 많은데요. 당연하지 몰려있는데 35점부터 55점 사이에 겁나 몰려있는데 그럼 39점 몇백 명 나오는 거 당연한 거야. 수학 못해 수학? 정규분포 몰라? 그거야 그거.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맞춰주는 거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렇게 맞출 수도 없고. 회계사 시험은 그렇지 않아. 걔는 한 과목만 가지고 결국 합격 여부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 과목을 올려준다고 해서 다른 과목에 평균 점수에 영향이 있는 게 아니야. 부분 합격제이기 때문에. 회계사 시험 꽈락 있으면은 점수 명수가 안 나면 다 같이 올려줘도 돼. 그거는 명수 맞추는 거니까. 이거는 근데 전체를 가지고 맞추는 거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특정 과목만 꽈락률이 높거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런 문제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거 생각하시고 작년 세법학 1부 문제야. 세법학 1부 20점짜리인데 점수를 줬을 거 아니야. 점수를 보통 몇 점 나왔냐면
6점이 제일 많대요. 6점이 20점 중에 6점이 제일 많아. 그럼 꽈락인 거지. 그렇죠? 그리고 우리 보면 한 10점 정도 내 가르치는 학생들 10점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많은 점수 안 준 거야. 13점 맞은 애들도 몇 명 봤어. 13점도. 그렇죠? 13점 맞은 애들 모의고사 때도 잘했었던 것 같아. 모의고사 때도. 근데 결론이 전혀 틀렸는데 9점 만점에 있어. 자기는 결론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6점이래. 이게 말이 되냐? 채점이 이상하다. 그게 아니라 얘가 결론 틀렸어도 잘 맞춘 거야. 잘. 기본적으로 사고가 돼 있는 거야. 자기 생각을 썼던 거야. 내용이 좀 어려워. 그래서 잠깐만 설명. 여러분 양도소득세 배웠었잖아요. 그렇죠? 국세기본법 1번 문제야. 근데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문제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줘. 간략하게만. 이 판례는 다 알아. 웬만한 사람은 아는 판례. 그리고 나도 수업 시간에도 많이 했고 작년에도 많이 했고 엄청 많이 했던 건데 A 주식회사 대표이사 갑이 있어.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명한 회사 사람이야. H그룹 사람이야. H그룹 회장님인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 회장님 슈킹 당한 거야. 쉽게 얘기하면 사기 당했어. 갑이 있었는데 A 주식회사에 재정팀장으로 근무하던 을이 있어. 얘가 재정팀장이야. 재정팀장. 이해하시겠죠? 재정팀장. 이 친구가 있는 거야. 이 친구한테 야, 나 지금 B 주식회사에 있는데 A는 이제 사실 의미가 없는 거지. 같은 회사에 있는 거지. 신복인 거죠? 신복이란 말 알죠? 저희가 이제 믿고 맡기네. 내 B 주식회사가 있으니까 이거 팔아라. 비상장. B 주식회사 팔아라. 주식을 네가 라고 얘기한 거죠. 지시하면서 매도할 수 있는 주식의 대량적인 수량, 매도 가격, 매도 상대방, 매도 시점에 관한 일체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사람들 매수인 찾고 매도해라 라고 하는 거죠. 이걸 법리상 뭐라고 하냐면 대리라고 하는 거야. 대리권을 준 거지. 이해하셨죠? 네가 책임지고 한번 해봐라. 경제적 효과는 내가 다 받을 테니까. 그래서 대리의 법리가 있지. 대리라는 건 대리인이 행위는 하지만 그 법률적 경제적 효과는 다 본인이 갖는 거야. 이게 문제 핵심이야. 민사상 기본적인 법리. 그건 내가 수업 시간에 엄청 많이 얘기해줘.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배우는 법리들이 있어. 그런 다음에 이에 따라 을은 2011년 11월경 갑소의 B회사 주식 50만 주를 C 주식회사에 10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한 거예요. 지금 본인은 갑이고 을이 대리인이고 B 주식회사 주식을 누구한테? 지금 C 주식회사, C 회사한테 넘기는 거죠. 10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을은 50만 주 매도 과정에서 C 주식회사 과장 병에게 을과 이제 병이 짬짬이가 된 거지. 형식상의 중간 거래인을 내세워 줄 것을 부탁했다. 형식상의 중간 거래인을 내세워 줄 것을 부탁한 다음 이 병이 내세운 D라는 게 있고 이렇게 갔다는 거지. 이렇게 던지고 다시 이렇게 던진 거지. 그럼 매매 계약서는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매매 대금 80억에 매도했다가 여기 80억 그리고 100억. C는 100억만 다워한 거지. 근데 중간에 여기 과장하고 여기 재경팀장하고 짬짬이가 돼서 이렇게 20억이 여기 떨어진 거지. 지금 이해하시겠죠? 2단계 계약서를 작성한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이게 여러분들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국세기본법에서는 이런 걸 가장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행위. 그렇죠? 그냥 페이퍼로만 만들었지 실제는 아닌 거지. 가장행위를 한 거야. 이렇게. 그리고 나서 특별한 재산이었고 신용불량자인 을은 11년 12월 15일 C 주식회사로부터 대금 100억 원을 지급받은 다음에 80억과 차액 20억을 자신이 취하여 개인의 빚을 갚는 데 모두 소진하였는 바 뭐 도박빚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거 갚고 그 무렵 채권자들과의 민사 판결 결과에 따르면 을은 특별한 지불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사건은 도미했어. 미국으로 튀었어. 그래가지고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 어쨌든 얘한테 돈을 못 받는다는 거야. 을은 갑으로부터 위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지시받고 2012년 2월경 갑과 D 주식회사사의 매매계약서를 기초로 양도가액을 80억 그리고 증권거래세라는 게 있다고 주식거래에 대해서 그래서 신고는 80억을 했다는 거지. 신고는
신고는 80억.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관할세무서장 갑이 이 주식을 C회사에 100억에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약 내용과 달리 D회사에 대금 80억에 양도한 것처럼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한 것은 신고 내용의 탈루다. 그래서 20억을 갑에게 부과했다는 거지. 갑은 속았죠? 자기가 100억 받은 게 아니라 80억 받은 거 아니야. 갑의 유일한 잘못은 뭡니까? 을을 잘못 만난 거죠. 을이 슈킹해서 가져갔고 갑은 100억 받는 게 아니라 자기는 처음부터 80억 받았는 줄 아는 거잖아. 그렇죠? 되게 억울하지. 근데 관할세무서장 얼마 내라는 거? 얼마? 100억 번거로 내라는 거잖아. 증권거래세도 100억을 기준으로 하라는 거잖아요. 화딱지가 나죠? 그렇죠? 그러면 이 그냥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씨발 모르겠고 그냥 내 담세력을 기준으로 생각하자는 거야. 담세력을 기준으로. 80억이 맞냐 100억이 맞냐 이거. 80억이 맞냐 100억이 맞냐.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 그 얘기 하는 거야 이제부터. 80억을 기준으로 할 거냐 100억을 할 거냐. 근데 아까 법리가 뭐라고 그랬어? 대리는 본인에게 다 귀속되는 거지. 본인에게. 경제적 효과가. 법으로 보면 어떤 거야? 법으로 보면 100억이 맞는 거야. 죽었다 깨나도 100억이 맞는 거야. 법으로만 보면. 근데 얘가 돈을 낼 능력이 있냐? 담세. 억울하냐? 나는 80억 버는데 왜 100억이냐? 이걸 세법이 해결해 줄 수 있냐 이거야. 세법이. 민사상은 100억인데 세법은 80억 맞냐 이거야. 이해하시겠어요? 두 번째 이런 거야. 되게 단순한 건데 누가 잘못을 했어. 누가 형사 판결 이런 거 있어. 자식 새끼가 잘못했다고 부모가 책임지나? 그건 아니지. 그렇잖아? 법률과는 서로 다르니까. 근데 대리인이 잘못했을 때 본인이 책임져야 되나? 이 문제가 또 있는 거지. 지금 이해하셨어요? 대리인이 잘못하면 본인이 책임져야 되냐? 대리인이 사기치면 본인도 사기친 거를 볼 수 있느냐? 이 법리야, 이 법리. 이제 좀 어려운 법리지. 근데 이제 작년 내 책에 있었단 말이야. 이행보조자 대리인의 이제 행위가 사기 그 밖에 부정하는 행위가 본인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있었다고요. 제 책에만 있었어요. 정확하게 있었습니다. 그 얘기 하는 거야. 그 얘기. 지금 가볼게. 그래서 물으면 이런 거야. 일단 당황해. 나는 증권거래세를 배워본 적도 없는데 증권거래세와 관련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이 배경 지식이 없이 좀 힘들어. 처음 이 판례를 본 사람들도 있을 거야. 시험 연구소. 도대체 뭔 얘기냐. 이 정도야. 근데 웬만한 공부를 한 사람이면 작년에 이걸 안단 말이야. 이건 모의고사 때 여러 번 냈고. 갑이 증권거래세 증액 경정 처분. 즉 처음에 80억으로 신고했는데 증액 100억으로 다시 경정 처분이 일어났고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 이루어진 처분이라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설명하시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건 설명하라니까 이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여기 핵심 쟁점만 잘 씁니다. 핵심 쟁점 뭐냐면 의리 대리인이 지금 뭘 했냐면 지금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한 거야. 지금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는 10년이라는 걸 알잖아. 10년이라는 걸. 그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쓰시면 돼. 그런데 학생들이 이렇게 쓰는 거야. 잘 몰라. 씨발. 문제 제척기간 있어. 그럼 어떻게 써? 일단 사실관계 대충 버무려. 그 다음에 관련 법령, 제척기간 이걸 다 씁니다. 일반적인 경우 5년, 7년, 10년, 특례, 상속까지 싹 다 쓰는 거야. 내가 아는 제척기간을 다 쓰고 나오는 거야. 지금 이해하시겠어? 놀랍게 8, 90%가 그렇게 한다고. 놀랍게도. 판례 이거 사실 본질은 잘 몰라. 관련 판례. 왜냐면 본질은 대리인이거든. 관련 판례. 그리고 관련 판례는 이 제척기간을 배우지 않았어. 사실 다른 주제로 배웠어. 다른 제목으로. 잘 몰라. 관련 판례 제척기간 아는 거 그냥 다 때려 넣어. 그 다음 결론. 둘 중 하나 찍은 거야. 제척기간. 이해하셨어요? 10년짜리냐 아니냐 이것까지 왔으면 그나마 다행인 거고. 제척기간 10년 적용된다. 결론. 딱해. 그리고 친구들한테 물어봐. 제척기간 몇 년이니? 몇 년? 야 판례 보니까 10년 맞아. 10년. 아싸 맞았어 나. 이게 끝이야. 뭘 맞았어 여기서. 단 하나도 맞은 거 없어. 결론 맞았다는 거지. 결론은 확률 50%야. 동전 던지기야. 똑같아. 결론은 아무 의미 없어 내 생각에.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결국 대리인의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가 본인에게도 영향을 미치느냐 이건. 그러면 글을 어떻게 쓰는지 생생해봐요. 쟁점이 그거야. 쟁점을 그걸 쓰시고 두 번째는 뭘 쓰는 거야?
제척기간에 일반론을 쓰시면 돼. 당연히 쓰는 거야. 근데 제목을 야말 그냥 제척기간을 쓰면 돼. 원래 제척기간은 5년인데 무신고하면 7년. 요 정도만 쓰면 돼. 그게 탑에 있는 거야. 그리고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라면은 10년이더라. 그 다음에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가 뭔지를 밝혀야지 얘가 가장행위와 관련된 내용이 지금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를 알 거 아니야. 그래서 가장행위 등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한 그런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가 뭐가 있는지를 간략하겠습니다. 한 세네 줄. 다 배우는 탑에 있는 내용이야. 그런 다음에 여기 핵심 쟁점이 뭡니까? 대리인의 부정한 행위도 본인의 부정한 행위로 보기 때문에 같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되고 갑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뭐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끌고 나오는 게 이게 뭐 정답은 없어요. 이게 해답만 있을 뿐이야.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 쓰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쓰면 돼. 제척기간 쓰고 이거는 뭐 보면 돼. 결국 핵심 잡아. 제목만 봐봐. 쟁점이 뭔지야. 그래서 두 개 정도가 있어. 대리인의 부정한 행위. 나 같으면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제척기간에 대해서 일반론을 쓰는 거야. 근데 길지 않아. 여러분 보는 것처럼 되게 나는 이렇게 쓰냐. 5년인데 7년 이런 것도 안 써. 그냥 5년이야. 원칙이 5년이잖아. 그런데 예외적으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했으면 10년이다. 요거 말만 쓰면 돼. 더 이상 필요도 없어. 그러면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가 뭐냐 이거지. 이건 판례에 있는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조세 포탈의 의도가 있어야 되고 노란색만 잘 버무리면 돼. 불능하게 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되고 인과관계에 있다. 유형에 있어. 유형에 여기 거짓 문서를 작성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거짓 문서 작성했잖아. 됐고. 그리고 대리인의 부정한 행위. 제목만 다시 생각해봐. 아, 쟁점이 뭔지를 뽑았고 쟁점이 좀 있는단 말이야. 제척기간에 대해서 쓰고 그리고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쓰고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리인의 부정행위가 여기에 들어오냐. 우리 대법원 판례 입장이야. 대리인이나 이행 보조자 등의 부정한 행위도 여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부정한 행위를 보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인 겁니다. 굉장히 세법에서 광범위하게 보는 거지. 그래서 사안을 적용하는 거야. 이게 결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리인의 부정한 행위, 갑의 부정한 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도 10년이다. 그래서 갑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한 거고. 두 번째 물음은 이런 식이야. 위 처분 중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이걸 이제 많이 배웠던 학생들이 양도대금 차익 20억 원이 과연 갑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위 양도소득세 징액 경종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문제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야. 자, 물음을 잘 읽어봐. 얘의 주장은 뭡니까? 얘의 주장. 지금 물음은 갑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설명하라는 거지. 얘의 주장은 뭐야? 자기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라는 주장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기에 귀속되지 않았다. 자, 그 주장이 맞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법률적으로는 귀속됐다니까. 이해하셨어요? 법률적으로는 얘한테 귀속된 거야. 근데 우리가 아직 안 배웠는데 얘는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손해배상금을 받으면 어떻게 했어? 그때 세금을 안 내면 되는 거지. 나는 손해배상 채권이 있는 거지. 물건 외상으로 팔듯이 있는 거니까. 이해하시겠죠? 하지만 징액 경종 처분은 과연 타당한가? 과연 받을 수 있는가? 이걸 또 생각해 보는 거야. 과연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받기 어렵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아까 얘기했잖아. 민사 판결을 통해서 받지 못하게 되는 게 명확해진 거잖아. 이거 쓰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야. 갑의 주장 자체가 타당하다 하지 않다와 결론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물음에 굉장히 집중하셔야 돼. 법리적으로. 그래서 뭐 횡령 뭐 이렇게 쟁점 쓰시면 되고 가장행위와 법률행위 기소인가 이게 민사상 이런 우리 책의 내용 이런 거 많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얘가 한 행위는 가장행위에 불과하지만 실질과세 원칙상 이게 키워드인 거지. 세법은 실질과세에 따라서 얘에게 다 귀속됐다고 보는 거야. 법률행위가 다. 양도거래의 효과는 모두 납세 의무자인 갑에게 다 귀속되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그렇지만 회수불능이 생긴 거지. 받지 못하게 된다. 우리가 대손 인정하듯이 회수불능이 생겼다. 실현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야. 이런 문제는 지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을 거야. 어마어마하게. 사안을 적용하면 맨 끝에만 잠깐 볼게. 양도대금 차액 20억 원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주장 자체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셔서 주장 자체는 타당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분명해졌으니까 징액 경종 처분은 그 역시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야.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예요. 그러니까 점수가 많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이대로 원하는 대로 쓰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 10점은 맞을 수 있어. 남들 6점밖에 못 맞을 때 10점 맞을 수 있어. 왜? 이렇게까지 못 써도 대충 가장 중요한 쟁점만 잘 쓰시면 돼. 적어도 형태가 그러지 않으면 돼.
자, 이 문제 채점평을 한번 볼까? 채점평. 이렇게 써줬어. 출제위원 채점평.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나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을 묻는 사례형 문제이다. 지문에서 주어진 사실관계나 가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작성한 답안이나 질문의 취지와 무관한 답안을 쓴 경우도 있었고, 일부 수험생의 경우 지문에서 이미 언급된 문구를 단순 반복하거나 아무 의미 없는 이유를 대면서 결론에 대한 근거라고 기술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질문하고는 상관없이 니들 마음대로 쓰지 않냐. 여기서 이제 짜증에 극판항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대부분 이렇게 많이 쓰거든.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쓰거나 쟁점 근거 번역 판단 획일적인 답안 작성 틀을 만들고 이게 무조건 맞추고 쓰려 하는 답안을 다수 볼 수 있었다. 한 7, 80% 그럽니다. 저만 솔직히 이렇게 안 해. 저만. 답안을 우리 이 학원계에서 저만 그렇게 안 하는데 제가 다른 건데 저대로 해서 다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이게 훨씬 더 점수가 높아. 네, 단언컨대. 그러나 사례들은 저마다 묻는 질문의 취지가 다르고 물음 좀 봐라. 이거야. 단 거 아니에요. 그에 요구되는 내용을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작성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획일적인 틀로 답하는 것이 지향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학원가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단 말이야. 그래도 이거 방법 이외에 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고 이대로 써야 된다. 무조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그건 여러분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기 위한 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이렇게 쓰라고 하면 여러분 겁나 마음 편해. 그냥 내가 그냥 아는 대로 갖다 때려 넣으면 되니까. 진짜 마음은 편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가르치는 게 마음 편할 수 있지만 제가 다른 건데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변호사 시험은 50점이기 때문에 그냥 초등학생 가르치듯이 말을 하는 거야. 거기는. 지금 이해하셨어? 변호사 시험 50점이라는 거 법조문도 다 주고 법전이 있고 초등학생 가르치듯이 책을 쓰듯이 하는 게 그게 법학답안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야.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가장 하이라이키. 그럼 거기서는 핵심되는 가장 키만 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제 생각엔. 그리고 저렇게 써봐야 묻는 거에 대답하는 게 전혀 아니야.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의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 물음에. 그래서 그 점을 잘 기억하시고 법을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용을 이제부터 천천히 배울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자세하게 한 것도 거의 처음인데 제가 뭐 다른 거나 이런 걸 뭐 비판하거나 비관적으로 쓴 적이 없어요. 얘기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이제 처음으로 이런 얘기하는데 왜냐면 여러분들이 동차만 듣다 보면은 다른 데는 뭐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서론 본론 결론에서 답 쓰기 되게 쉽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 선생님은 답 쓰는 것도 안 가르쳐 주고 맨날 그런다는 얘기가 되게 많아. 왜 답안지 쓰는 거를 맨날 안 가르쳐? 답안지 자기가 쓰는 거야. 자기가. 그걸 내가 어떻게 가르쳐줘.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그리고 모범 답안을 라고 하는 걸 내가 직접 다 써준단 말이야. 제가 쓸 때는 답이 늘 달라. 약간 솔직히 말하면 그때그때 쓰고 어떤 것도 보지 않고 써 나는. 기본적으로 컨트롤 C 컨트롤 V가 없어. 해설이라고 답안지 주는 걸 여러분들 답안지에 쓰면 보통 이제 있는 데서 그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쓴 거면은 우리가 16페이지인데 내가 한번 시험을 해봤어. 애들 보고 그 답안지 가지고 써보라고. 60페이지 나와. 60페이지. 농담이 아니야. 그건 답안지가 아니야. 내 생각에. 답안지는 서론 변론 결론 저렇게 해서 제척기간 다 넣고 하면 답이 될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그래서 물어보는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인지해야 돼. 여러분들이. 그 높은 수준인데 옛날 10년 전으로 가서 목차 외우고 이 암기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친구들은 제 친구들은 다 구술 스터디하고 목차 암기하고 그러는데 저 혼자 불안해요.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웃을 날이 올 것이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하시면 돼. 그래서 제가 필수 암기라고 하는 거 많지는 않거든요. 그 정도는 외우시고 이 법리를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둘째 시간부터 소득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